안녕하세요. 윤희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진실에 갇힌 남자입니다. 데이비드 발다체 지음, 북로드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선선하고 싱그럽다 못해 아름다울마치 쾌청한 가을날 저녁. 에이머스 데커는 시신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평소 죽은 이들을 마주할 때 그렇듯 파란색 형광불빛을 보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여기엔 타당하기 그지없는 설명이 존재했다. 이들 중 최근에 사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데커는 고향인 오하이오주 벌링턴에 돌아와 있었다. 한때는 좋은 시절을 누렸던 낡은 공장 도시. 얼마 전까지는 펜실베니아주의 또 다른 러스트벨트 타운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데커는 간발의 차이로 죽음을 피했다. 만일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당분간 그런 지뢰밭은 피하고 싶었다. 물론 남은 평생 쭉 그럴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다만 그런 선택권은 지금 이 순간의 데커에게 없다. 데커가 벌링턴에 온 이유는 오늘이 딸인 몰리의 14번째 생일이라서였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행복한 날, 축하해야 할 날이었으리라. 하지만 몰리는 제 엄마인 캐시, 그리고 삼촌인 조니섹스와 함께 살해당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건 몰리의 10살 생일이 갓 지났을 때였다. 그 셋이 집안에서 죽어있는 걸 발견한 사람이 바로 데커였다. 영영 가버렸다. 폭력에 몰두한 악마 같은 미친 인간에 의해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목숨을 빼앗겼다. 그 살인범은 이제 살아있지 않다. 데커는 그자의 삶에 종지부를 찍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 사실에서 조금도 이안을 느끼지 못했다. 그게 데커가 생일 축하를 위해 묘지를 찾아온 이유였다. 케이크도 선물도 없었다. 그저 지난번 방문 때 갖다 놓은 오래전에 시들어버린 꽃다발을 대신해 무덤에 놔둔 싱싱한 꽃다발뿐. 데커는 언젠가 땅 밑에 누워있는 가족에게 자신도 합류하게 될 그날까지 매년 몰리의 생일마다 이곳을 찾을 계획이었다. 그게 데커의 장기적 인생 계획이었다. 남은 인생에서 그 외의 계획 같은 건 단 한 번도 떠올려 본 적이 없었다. 데커는 엄마와 딸이 나란히 잠든 산쌍이 무덤 옆에 놓인 벤치에 앉아 있었다. 목재와 연철로 만든 그 벤치는 벌링턴 경찰서에서 기증한 것이었다. 데커가 처음에는 순경으로, 나중에는 강력기 형사로 몸바쳐 일한 곳. 비바람에 시달려 변색된 노스 벤치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캐시와 몰리 데커를 기리며. 그 조그만 묘지에는 데커와 FBI에서 파트너로 일하는 알렉스 제미스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40대 중반인 데커보다 10살 남짓 아래인 제미스는 파트너가 혼자서 가족을 기릴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서서
존중을 표하고 있었다. 원래 기자 출신인 제미스는 이제 정식으로 선서를 마친 FBI 특수요원이었다. 버지니아주 컨티코에 있는 FBI 연수원에서 연수를 마치고 데커도 속해 있는 특수팀의 이전 자리로 곧장 복귀했다. 팀에는 두 사람 말고 베테랑 요원인 로스 버거트와 토드 밀리건도 속해 있었다. 데커는 무덤가에 앉아 과잉기억 증후군이라는 자신의 증상을 저주했다. 완벽한 기억은 NFL 경기장에서 무시무시한 기스 공격을 당해 입은 뇌 부상의 후유증으로 시작되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데커는 모든 걸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는 아무것도 잊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기적적인 능력처럼 보였지만 그 증상에는 명확한 단점이 하나 있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해도 데커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물론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기억도 마찬가지였다. 가족의 죽음에 대한 데커의 기억은 무엇보다 강렬해서 어떻게 보면 캐시와 몰리는 4년 전이 아니라 오늘 죽어서 무덤에 누운 것이나 다름없었다. 데커는 묘비에 적힌 이름과 명문을 다시 읽었다. 물론 뭐라가 씌어있는지는 이미 다 외우고 있었다.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에 잔뜩 가지고 왔건만 지금은 그중 무엇 하나도 명확히 말할 수 없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철저한 실패였다. 아니 어쩌면 설명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데커에게 완벽한 기억이라는 선물을 준 뇌의 보상은 다른 한편으로 데커의 성격을 판이하게 바꿔놓았다. 한때는 뛰어났던 사회성이 바닥으로 거문두박질치고 말았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데커는 마음의 눈으로 제일 먼저 딸의 이미지를 불러냈다. 초점은 날카롭도록 설명했다. 고슬고슬한 머리카락, 환한 웃음, 터질 듯한 뺨. 그 다음은 아내인 캐시 차례였다. 캐시는 데커의 가족을 한자리에 붙잡아주는 다시였다. 남편이 타인들과의 소통을 포기하지 않고 예전의 모습을 가능한 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데커가 병에 무릎 꿇지 않은 것은 캐시 덕분이었다. 가족과 이토록 가까이 있으니 그 사실, 그들은 죽었고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확 덮쳐오는 바람에 데커는 마치 실제로 육체적 통증을 느낀 것처럼 움찔했다. 데커는 그게 현실이라는 걸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았다. 아니 사실 그런 때가 대부분이었다. 데커는 30m쯤 떨어진 곳에서 넓은 오크나무에 기대 서 있는 제미슨 쪽을 바라보았다. 제미슨은 좋은 친구이고 동료로서도 훌륭했지만 데커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걸 견뎌내는 데는 정말이지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다. 데커는 다시 무덤을 돌아보고 무릎을 꿇은 채 가져온 꽃다발을 쑥 파이놈에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았다. 에이머스 데커?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자 느릿느릿 다가오는 늙은 남자가 보였다. 땅거미를 등지고 길게 늘어선 그림자들 속에서 저절로 생겨난 존재 같았다. 가까이 다가온 노인은 보기 괴로울 정도로 마른 데다 얼굴은 심한 황달로 거의 유령처럼 보였다. 제미스는 이미 남자가 다가오는 걸 데커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그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던 중이었다. 이곳은 데커의 고향이니 어쩌면 그냥 아는 동네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제미스는 에이머스 데커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오른쪽 엉덩이에 총집에 끼워진 권총 손잡이 쪽으로 눈에 띄지 않게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혹시 모르니까. 데커는 남자를 눈여겨보았다. 남자는 발을 질질 끌고 있었는데 그건 완연한 병색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였다. 데커는 그 걸음걸이를 익히 알고 있었다. 늙거나 병약한 사람의 걸음걸이라기보다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일 때 족쇄를 차는 데 익숙한 사람의 걸음걸이였다. 출소자로군. 데커는 추측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이따금씩 그렇듯 그 남자를 보자 데커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색깔이 떠올랐다. 이는 데커가 가진 또 다른 증상인 공감각 증후군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데커는 죽음과 숫자 같은 것들을 색깔과 짝짓는 특이한 버릇이 있었다. 이 남자에게 배정된 색상은 버건디색이었다. 데커에게는 새로운 색이었다. 버건디라니 도대체 무슨 뜻이지? 젠장. 누구시죠? 데커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며 물었다. 날 못 알아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감옥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니까. 당신 덕분이라고 해야겠군. 그렇다면 재소자였던 게 맞군. 제미슨 또한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빨리 했다. 권총이 실제로 총집에서 반쯤 나와 있었다. 남자는 데커에게 복수 같은 걸 하러 왔을지도 모른다. 두려움이 재밌음을 사로잡았다. 내 파트너는 중무수행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첫장에 집어넣었으니까. 그리고 이 남자도 그중 하나인 게 분명해. 데커는 1.5m쯤 떨어진 거리에 멈춰선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195cm의 키에 135kg을 넘나드는 체중의 데커는 산 같은 덩치의 소유자였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몸에도 좋은 걸 챙겨 먹도록 격려하고 도와준 제미슨 덕분에 지난 2년간 45kg을 넘게 뺐다. 아마 앞으로 살면서 이보다 더 날씬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남자는 키가 180cm를 살짝 넘어 보였지만 데커의 눈대중으로 남자의 몸무게가 기껏해야 60kg을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몸통 둘레가 데커의 한쪽 허벅지와 대략 맞먹었다. 가까이서 보니 피부는 마치 갈갈이 찢어지기 직전인 양피지처럼 버석거렸다. 남자는 가래를 카악하고 끌어올린 후
옆으로 몸을 틀어 신성한 땅에 내뱉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나? 그 희한한 기억력인지 뭔지 하는 게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데커가 말했다. 그건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당신의 옛 파트너. 메리 랭커스터?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친구가 당신이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더군. 그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내 이름은 메릴 호킨스일세. 마치 그로써 자신이 여기 왜 왔는지 설명이 끝났다는 투였다. 데거의 턱이 약간 아래로 처졌다. 호킨스는 이 반응에 웃음을 떠올렸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가닿지 않았다. 남자의 엷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에는 아주 약간의 생명력밖에 남지 않아 있는 듯 보였다. 이제야 내가 기억났나 보지? 감옥에서 어떻게 나온 거죠? 당신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인데. 제미슨이 다가와 데커와 호킨스 사이를 가로막았다. 호킨스가 제미슨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새 파트너로군. 알렉스 제미슨. 랭커스터한테 당신 이야기도 들었지. 남자의 시선이 다시 데커를 향했다. 당신 질문에 답하자면 난 말기암이라 감옥에서 나왔지. 암 중에서도 최악이야. 췌장암. 5년 이상 생존율은 바닥이라고 의사들이 그러더군. 그것도 화학요법이랑 방사선요법이랑 온갖 거지 같은 것들을 모조리 받는다고 쳤을 때 얘기야. 난 그중 한 가지도 받을 돈이 없고. 남자의 손이 얼굴로 올라갔다. 황달. 이게 생기면 맞서 싸우기엔 너무 늦었다는 뜻이지. 그리고 전이도 있고. 말이 좀 어려운가? 암이 내 몸 구석구석을 갉아먹고 있다는 뜻이지. 이제는 뇌까지 올라왔대. 난 지금 9회 말이야. 더 말할 것도 없이 끝났지. 망할. 어쩌면 일주일도 안 남았을지 몰라. 그게 왜 당신을 풀어줄 이유가 되는 거죠? 제미슨이 물었다. 호킨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 작자들 말로는 인간적 석방이라나? 보통은 소감자 쪽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서류를 들고 내 감방을 찾아왔더군. 내가 그걸 작성하면 그쪽에서 의사한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엔 빠이빠이. 그게 말이지. 주 당국이 내 치료비를 대기 싫었던 거야. 난 그 사설 교도소라는 데 있었는데 거기서는 주 당국이 비용 결제를 올리지만 항상 승인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 돈이 드니까. 적자가 나니까. 어차피 이제 내가 위험해 보이지도 않을 테고 난 48세 때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일흔이 됐어. 나도 알아. 100살은 먹은 것처럼 보이지. 그냥 걸어다니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약을 잔뜩 주입받아야 해.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나중에는 몇 시간 동안 내리토하다가 그 후 약을 잔뜩 먹으면 잠깐 잠들 수 있겠지. 제미슨이 말했다. 당신이 처방 진통제를 복용 중이라면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네요? 처방이라고 누가 그래? 아닌데? 하지만 뭐 있으면야 좋겠지. 내가 길거리에서 마약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날 도로 감옥에 잡아놓을 것도 아니지만 난 유지비가 보통 드는 몸이 아니라고.
남자는 킥킥거렸다. 그걸 알았으면 진즉 암에 걸리는 건데. 당신이 밖에 있으면 아무런 도움도 못 받는다는 뜻인가요? 제미슨이 믿기지 않는다는 투로 물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받아줄 거라고 했지만 내가 무슨 수로 거기까지 가겠어. 그리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난 여기 있고 싶어. 호킨스는 말을 마치고 데커를 빤히 보았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데커가 물었다. 호킨스가 손가락으로 데커를 가리켰다. 당신은 날 감옥에 넣었어. 하지만 당신이 틀렸어. 난 무죄야. 그건 다들 하는 말 아니에요? 제미슨의 말투에는 불신이 가득 담겨 있었다. 호킨스는 다시 어깨를 으쓱하며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알 바 아니라고 라고 대꾸하고는 데커를 돌아보았다. 랭커스터는 내가 무죄라고 생각해. 난 못 믿겠는데요? 데커가 말했다. 직접 물어봐. 당신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말해준 게 그 친구니까. 호킨스는 말을 멈추고 어두운 하루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한 번 더 얻었어. 어쩌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아니라도 괜찮아. 당신이 해내기만 하면 난 무죄로 기억될 수 있으니까. 호킨스는 마지막 문장을 엷은 웃음과 함께 덧붙였다. 데커는 지금 FBI에 협조 중이에요. 제미슨이 끼어들었다. 벌링턴은 더는 이 사람의 관할 구역이 아니에요. 당신 사건도 그렇고요. 호킨스는 아연실색한 표정이었다. 당신이 진실에 관심 있다고 들었는데 데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런 거라면 이 먼 곳까지 공연히 헛걸음을 했군. 데커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호킨스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난 앞으로 이틀 밤은 더 이곳에 있을 거야. 당신이 당신의 가족을 죽인 진범을 찾아낸 건 잘된 일이야. 하지만 자네는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여전히 죄의식을 느끼지. 망할. 그 기분이 어떤 건지 난 잘 알아. 등을 돌려 천천히 무덤 사이로 걸어가던 호킨스는 마침내 어둠에 완전히 잠겨버렸다. 제미슨은 데커를 돌아보았다. 좋아요. 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감도 안 잡히지만 그래도 말이 안 돼요. 저 작자는 그냥 당신을 가지고 놀려는 거예요.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려는 거죠. 그것도 당신이 모처럼 그 가족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굳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엉덩이를 들이밀다니. 정말 말도 안 된다고요. 데커는 종이장을 내려다보았다. 그 표정으로 미루어 이제 일마리 의혹이 데커의 머릿속에 스며든 게 틀림없었다. 데커를 지켜보던 제미슨의 얼굴에 낙담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만나러 갈 생각이군요. 맞죠? 우선 그 전에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데커는 현관에 혼자 서 있었다. 제미슨에게는 따라오지 말라고 부탁이 되었다. 혼자 오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데커는 40년도 더 전에 지어진 여러 층으로 된 이 집을 구석구석까지 기억했다. 단순히 완벽한 기억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집이
데커가 예전에 가족과 함께 살았던 집과 한 틀에서 찍어낸 듯 완벽하게 닮아있기 때문이었다. 메리 랭커스터가 남편인 그리고 딸인 샌디와 함께 여기서 산 기간은 랭커스터가 벌링턴 경찰서에서 일한 기간과 대략 맞먹었다. 그리고 데커가 이곳에서 일한 기간 역시 대략 동일했다.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종합건설업자였는데 샌디가 특수아동이라 늘 엄청난 시간과 관심이 필요한 탓이었다. 가족의 조 수입원 역할은 오랫동안 메리가 맡아왔다. 데커는 계단을 올라가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색바랜 청바지에 피처럼 붉은 스웨셔츠를 입고 젠청색 운동화를 신은 랭커스터가 문간에 서 있었다. 한때는 백금발이었지만 이제는 흰머리로 뒤덮인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힘없이 늘어뜨린 채였다. 아래로 내린 손에는 담배를 쥐고 있어서 연기가 따리를 틀며 가느다란 허벅지 위로 피어오르는 게 보였다. 얼굴은 마치 지문처럼 쪼글쪼글한 주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데커와 동갑이건만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어쩌면 오늘 밤쯤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하던 참이었어. 랭커스터가 흡연자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얼른 들어와. 예전에 랭커스터가 총 쥐는 손인 왼손에 수전증이 있음을 아는 데커의 눈길이 그리로 쏠렸다. 하지만 지금은 눈에 띄지 않았다. 좋아, 잘된 일이야. 랭커스터가 뒤돌아서자 데커는 집으로 들어가 등 뒤로 문을 닫았다. 앞장서가는 너무나 작은 몸집의 랭커스터를 따라가는 자신의 커다란 덩치가 마치 항구로 안전하게 이끄는 예인선을 따라가는 화물선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어쩌면 암초로 이끄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다. 데커는 또한 늘 딱 봐도 말랐던 랭커스터가 이제 더욱 삐쩍 말랐음을 알아차렸다. 마치 옷걸이가 몇 개나 끼워져 있는 것처럼 헐렁한 옷 밖으로 뼈가 이상한 각도로 튀어나와 있었다. 금연검은 이제 약발이 다 됐나 봐? 데커가 메리의 불붙은 담배를 응시하며 물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장난감, 신문뭉치, 열린 종이상자가 나뒹구는 비좁은 공간은 혼돈 그 자체였다. 하지만 메리의 집이 늘 이런 식이었음을 데커는 모르지 않았다. 데커가 벌링턴을 떠나기 전에 집 청소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 어쩌면 이 가족은 그냥 쓰레기장에 사는 게 더 낫다고 결론 내린 걸까? 메리는 카메라를 한 모금 빨고 콧구멍으로 연기를 내보냈다. 하루에 딱 한 개비만이야. 대략 이 시간쯤에. 그것도 얼과 샌디가 밖에 나가 있을 때만. 그 후 페브리즈로 집을 온통 도배하지. 데커는 한 모금 들이마시고 기침을 했다. 그럼 도배가 덜 된 것 같은데? 메리 로킨스를 만난 모양이지? 데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어디 있는지 너한테 들었다던데? 맞아. 무분별한 짓이었어.
내가 타운에 왜 왔는지 알면서 너한테 미리 알려줬잖아. 메리는 뒤로 기대앉아 손톱으로 피부를 긁적거렸다.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건 아니야. 네가 알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어. 호킨스는 네가 자기를 믿는다던데? 아직 거기까진 아니고 그냥 그자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했지. 그 주장이 정확히 뭔데? 그 사람이 무고한 게 아니라면 왜 죽음을 앞둔 지금 굳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한테 자기 누명을 벗겨달라고 부탁하겠어? 그야 자기가 얻을 게 있으니 그랬겠지. 메리는 담배를 한 모금 더 빨고 고개를 저었다. 내 생각은 달라. 인간은 끝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며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 1초도 아까워지는 법이야. 데커는 열린 종이 상자들의 눈길을 보내며 물었다. 어디 이사라도 가? 어쩌면. 어쩌면? 어쩌면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랭커스터는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인생에 확실한 게 하나라도 있어? 벌링턴 상황은 좀 어때? 뭐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 실업률이 전국적으로 낮아졌잖아. 그래, 1시간에 10달러짜리 일이라면 장뜻 널렸지. 1년에 2만 달러로 살 수 있다면 뭐 잘해봐. 어리랑 샌디는 어디 갔어? 학교 행사. 요즘 그쪽은 어리 나보다 더 많이 참가해. 최근 경찰서 상황이 좀 개판이었거든. 힘든 시기는 범죄를 부르지. 마약 관련 사건들이 잔뜩이야. 그래, 그렇게 되더군. 호킨스는 왜 널 보러 온 거래? 우리가 그 사건을 함께 해결했잖아, 데커. 처음 맡은 살인사건이었지. 그 사람 언제 나왔대? 정말 말기야? 보기엔 확실히 그래 보이던데. 이틀 전에 어슬렁어슬렁 서로 들어왔지 뭐야. 난 깜짝 놀라 기절하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탈옥이라도 한 줄 알았다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은 건 아니지만 곧장 감옥에다 확인했지. 암에 관한 말은 진짜였어. 그리고 석방도. 말기 환자를 그냥 혼자서 죽으라고 추천해도 되는 거야? 그게 비용 절감을 위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확실해. 이틀 더 여기 머물 거라고 나한테 그러던데. 레지던스인에 묵고 있고. 네가 전에 살던 곳이지. 거기 뷔페라면 살을 찌우는데 도움이 좀 될지도 모르지. 과연 식욕이라는 게 남아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길거리 마약으로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던데. 안타까운 상황이지. 날 다시 만나고 싶어 해. 메리는 담배를 한 모금 더 빨았다. 그렇겠지. 그자가 날 보러 묘지에 왔었어. 랭커스터는 황홀한 표정으로 담배를 다시 한 모금 빨아들인 뒤 탁자 위에 놓인 잿더리에 비볐다. 갈망하는 눈길이 꽁초 위로 맴돌았다. 그건 미안하게 됐어. 오늘 아침 일찍 다시 서해 찾아와서 묻길래 그만. 난 네가 정확히 왜 타운에 왔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어. 네 가족 이야기를 해주긴 했지만.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 사람한테 묘지에 가보라고 한 건 아니야. 메리는 마침내 얇은 눈동자로 데커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아마 그 사건은 네 머릿속에서 티 하나 없이 완벽한 디테일을 훑어봤겠지? 그랬지. 그리고 우리가 한 조사에서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어. 우린 범죄 현장을 살펴보고 증거를 수집했고 그 증거는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호킨스를 겨냥했지. 호킨스는 체포되어 법정에 세워졌고 우린 증언을 했어. 호킨스의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우리 둘을 뼈까지 발라낼 기세로 교차 검증을 했고 그 결과 배심원단은 유죄 판결을 내렸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결과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내가 보기엔 전부 합리적이야. 랭커스터는 뒤로 비스듬히 기대 앉았다. 데커는 옛 파트너를 훑어보았다. 별로 안 좋아 보여, 메리. 난 최소 10년 전부터 한 번도 좋아 보인 적이 없었어, 에이머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너라면 알고 있을 텐데. 알지만 그래도 넌 여기 떠났을 때보다 살이 많이 빠졌네, 에이머스. 제미슨 덕분이지. 제미슨이 운동도 시키고 식단도 하긴 해. 아예 만들어서 먹여줄 때도 많고. 샐러드랑 채소랑 두부밭이지만. 그리고 제미슨은 FBI 배지랑 신분증을 따냈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몰라. 내가 자랑스러울 정도야. 그럼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거야? 랭커스터가 눈썹을 치켜 올린 채로 물었다. 둘 다 DC의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긴 하지. 다시 물어볼게. 둘이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야? 그러기엔 내 나이가 너무 많잖아, 메리. 그건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데. 혹시 모를까봐 하는 말인데 세상에는 한참 어린 여자랑 사는 늙은 남자가 잔뜩 널려 있어. 아니, 우린 직장 동료 이상은 아니야. 알았어. 메리가 앞으로 몸을 숙이고 물었다. 그건 그렇고 호킨스는? 도대체 왜 의심을 품어야 하는데? 그건 자명한 사건이었어. 어쩌면 좀 지나치게 자명했지. 그건 억지야. 증거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런 건 없지. 그리고 호킨스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난 몰라. 그냥 그 남자가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누명을 벗겠다고 여기까지 돌아왔으니까. 어쩌면 다시 한번 들여다볼 가치는 있지 않나 싶을 뿐이야. 데커는 그다지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이렇게 물었다. 좋아, 지금 시간 어때? 뭔 소리야? 랭커스터가 화들짝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살인사건 현장으로 다시 가보자. 비록 너무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누가 거기 이사 들어오진 않았겠지.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데커는 잠깐 뜸을 들였다가 덧붙였다. 내 예전 집과 마찬가지로. 근데 그건 네 생각이 틀렸어. 네 옛집에는 실제로 이사 들어온 사람이 있거든. 데커의 입이 쩍 벌어졌다. 누가? 핸더슨 부부라고 어린 딸이 하나 있어. 아는 사람들이야? 그건 아니고 내가 아는 건 그 가족이 한 6개월 전에 그 집으로 이사 왔다는 것뿐이야. 그럼 살인사건이 일어난 집은? 거기도 누가 살아? 한 5년 전에 누가 이사 들어오긴 했지. 하지만 1년 전에 플라스틱 제조 공장이 문을 닫고 중서부의 다른 공장과 마찬가지로 해외로 이전하면서 이사 갔어. 그 후로는 쭉 빈집이야.
데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좋아. 갈래? 옛날로 돌아간 기분일 거야. 여기서 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받아치긴 했지만 랭커스터는 데커를 따라 일어나 벽에 고리에 걸려있던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호킨스가 말한 게 진실로 밝혀지면 어쩌지? 문으로 향하는 도중에 랭커스터가 물었다. 그럼 진범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내야지. 하지만 거기까지 생각하긴 아직 일러. 한참 이르지. 넌 이제 여기서 일 안 하잖아, 데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여기서 살인범을 찾아내는 건 네 일이 아니야. 살인범을 찾아내는 건 내 유일한 일이야. 그자들이 어디 있든 간에. 리처즈 가족의 집. 13년 전의 범죄 현장. 차 바퀴 자국이 깊이 파인 자갈길이 집을 향해 이어졌다. 넓이가 축구장 2개쯤 되는 더부룩한 덤불이 무성하게 자란 시들어버린 잔디밭에 자리한 막다른 골목. 길 오른편과 왼편으로 각각 집이 2채씩 있고 다 쓰러져가는 리처즈의 집은 그 끝에 처박혀 있었다. 이 동네는 당시에도 으스스하고 외딴 곳이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더욱 그랬다. 데커의 차가 집 앞에 서고 2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랭커스터는 산짝 몸을 부르르 떨었는데 쌀쌀한 방고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리 많이 바뀌진 않았군. 데커가 말했다. 여기 살았던 가족이 떠나기 전에 집 수리를 좀 하긴 했어. 필요했으니까. 페인트 칠이랑 카펫 정도. 대체로 내부를 손봤지. 이 집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어. 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 집에서 살고 싶진 않을 테니까. 은행가가 왜 이런 집에 살았을까? 그 사람은 대출 담당 직원이었어. 특히 벌링턴 같은 곳에서는 벌이가 쥐꼬리 수준이었지. 그리고 이 집이 내 집보다는 훨씬 커. 데커, 대지도 훨씬 높고. 2사람은 집안 현관으로 다가갔다. 데커가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잠겼네. 열면 되겠네. 랭커스터가 대꾸했다. 가택 침입을 허가하는 거야? 뭘 또 새삼스레. 우리가 지금 범죄 현장을 훼손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데커는 옆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을 풀었다. 손전등을 켜고 앞장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기억나? 랭커스터가 대뜸 묻더니 이내 덧붙였다. 알아, 대답 안 해도 돼. 데커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듯 했다. 머릿속으로 10년간 순경으로 근무한 후 강도, 도난, 그리고 마약 사건 담당 형사로 몇 년간 일하다 최근 새로 강력기 형사로 발령받은 자신을 보고 있었다.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집안에서 시신들을 발견한 후 랭커스터와 함께 리처즈의 집으로 호출된 자신의 모습을. 이건 2사람이 처음 맡은 살인사건이었다. 둘 다 실수하고 싶지 않았다. 신참 제복 경관인 랭커스터는 여자티를 조금도 내지 않겠다고 작심한 듯 화장기 없는 민얼굴이었다. 서 전체를 통틀어 책상 앞에 앉아 타자기를 두드리거나 남자들을 위해 커피를 타지 않는 여성은 랭커스터가 유일했다.
총을 소지하고 범죄자를 체포하고 미란다 경고를 읽어줄 권한이 있는 유일한 여성이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절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도. 이때는 랭커스터가 아직 담배를 배우기 전이었다. 골초가 된 건 나중에 데커와 파트너로 형사일을 하게 된 후였다. 아마도 시신들을 접하는 시간, 그들의 생명을 난폭하게 앗아간 살인범들을 잡으려 애쓰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으리라. 또한 당시에는 체중이 더 나갔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적정 체중이었다. 랭커스터는 적어도 서너 가지는 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세워서 범죄 현장에 임하는 침착하고 반복론적인 경찰의 모범으로 인정받았다. 그 무엇도 랭커스터를 흔들어 놓지 못했다. 랭커스터는 순경 시절부터 뛰어난 자기관리로 여러 차례 칭찬받았다. 그리고 모두가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메리는 형사로 일하는 동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신했다. 한편 데커는 역대 별링턴시 경사복을 입은 놈들 중 제일 별난 놈으로 통했다. 하지만 법 집행자로서 데커가 가진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은 데커가 형사가 되어 메리 랭커스터와 파트너가 되면서 완전히 꽃피웠다. 두 사람은 맡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건 규모를 막론하고 다른 모든 경찰서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록이었다. 신참 때 함께 연수를 받은 덕분에 두 사람은 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지만 형사가 되어 제복을 벗고 사복을 입기 전까지는 업무 면에서 그리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랭커스터는 거실 한쪽 구석에 선 채 그날 밤의 기억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데커를 지켜보고 있다. 이 집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경찰 모전으로 들어왔어. 신고가 접수된 건 밤 9시 35분. 5분 후에 경찰차 2대가 현장에 도착했지. 출동 경찰들은 주변을 확인하고 1분 후에 집에 진입했어. 앞문은 잠겨있지 않았지. 데커는 방 안의 다른 지점으로 움직였다. 피해자 1번, 데이비드 카츠가 여기에서 발견됐지. 데커는 부엌으로 통하는 문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나이 35세, 2방. 처음에는 왼쪽 간자놀이, 다음은 뒤통수, 즉사했어. 데커는 문 바로 옆에 다른 지점을 가리켰다. 여기서 맥주병이 발견됐지. 카츠의 지문이 찍혀 있었고 깨지지는 않았지만 맥주가 바닥에 온통 쏟아져 있었지. 카츠는 이곳의 식당 주인이었어. 아메리칸 그릴. 랭커스터가 덧붙였다. 이 집에 찾아온 손님이었지. 그리고 카츠가 범행의 목표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고 데커가 말했다. 전혀 없었지. 랭커스터가 동의했다. 잘못된 때에 잘못된 곳에 있었던 거지. 오제의 심수 사건의 론 골드문처럼. 정말이지 내가 그 남자였으면 운도 참 더럽게 없다고 생각했을 거야. 두 사람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바닥에는 캐비넷에 여기저기 찍힌 지저분한 리놀룸이 깔려 있었고
녹이 쓴 싱크대가 보였다. 피해자 2번 도널드 리처즈. 다들 돈이라고 불렀지. 44세. 은행 대출기 직원. 심장에 총상이 한 군데 있었고 여기 쓰러져 있었지. 역시 즉사. 랭커스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카츠가 아메리칸 그릴을 개업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러 은행을 찾아가면서 거기서 일하던 리처즈와 안면을 텄고, 도로 거실러 나온 데커는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두 피해자가 남았지.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다. 이 두 침실. 데커는 서로 마주보는 두 문을 가리킨 후 왼편 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랭커스터도 뒤따랐다. 피해자 3번. 데커가 말했다. 에비게일, 에비 리처즈, 12살. 목이 졸린 채 침대에서 발견됐지. 묶음실 징후가 남은 것으로 미루어 밧줄 비슷한 게 사용되기도 했고 살인범은 그걸 가져갔어. 아이는 즉사한 게 아니었어. 데커는 지적했다. 그래, 맹렬히 저항했지. 그리고 메리 호킨스의 DNA가 여자아이의 손톱 밑에 있었고. 그렇게 말하는 데커의 말투는 날카로웠다. 그러니 어찌 보면 그 아이가 범인을 이긴 셈이지. 데커는 메리를 지나쳐서 방을 나와 복도 맞은편 침실로 갔다. 랭커스터도 뒤따랐다. 데커는 한 지점으로 가서 벽을 등지고 선 채 말했다. 피해자 4번. 프랭키 리처즈. 14세. 벌링턴 고등학교에 막 입학한 참이었지. 바로 여기 바닥에서 발견됐어. 심장에 한 방. 우린 방에 숨겨놓은 마약용품 몇 가지와 꽤 큰 현찰을 발견하고 그 애가 단순히 마약을 복용한 것만이 아니라 거래도 했을 거라고 추정했어. 그래서 공급책을 추적해서 칼 스티븐스를 붙잡았지. 하지만 놈은 피라미라 네 사람을 죽일 만한 동기는 절대 없었을 거야. 그리고 철벽 같은 알리바이가 있기도 했고. 데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린 10시 21분에 호출됐어. 그리고 14분 후 차로 이곳에 도착했지. 데커는 벽에 몸을 기댄 채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이웃집은 내 집. 두 집에는 그날 밤 사람이 있었지만 뭔가 보거나 들은 사람은 없었어. 살인범은 아무도 모르게 여기 왔다가 떠났지. 하지만 그 후 우리가 그 집을 살펴보던 도중 네가 뭔가를 발견했고 그게 모든 걸 바꿔놨지. 데커는 다시 앞장서서 계단을 내려가 거실로 들어섰다. 저 벽 스위치판에 카츠의 피와 함께 묻어있던 엄지 지문. 그리고 에비가 공격자에게 저항하느라 손톱 밑에 낀 범인의 살갗. 혈흔과 거기서 추출한 DNA도. 에비가 끈으로 자기 목을 조르는 범인에게 저항하다가 놈의 팔을 핥히면서 그 증거가 남은 거지. CSI를 하늘에도 봤다면 누구라도 알만한 사실이야. 랭커스터가 잽싸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담뱃갑을 꺼냈다. 데커는 담뱃불을 붙이는 랭커스터의 손동작을 유심히 보았다. 내일 배급량을 당겨 쓰는 거야?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자정이잖아.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너무 그러지 좀 마, 젠장. 메리는 바닥에 재를 떨었다. 호킨스는 이전에 일종의 방위 산업체 같은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지문이 등록돼 있었지. 전 직원의 지문을 채취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회사여서 지문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호킨스의 것과 일치하는 게 밝혀지자 우린 영장을 받아 가택 수색을 했지. 데커가 설명을 넘겨받았다. 호킨스는 그 지문을 근거로 체포되어 서로 영향했고 서에서 면봉으로 DNA를 채취했지. DNA는 애비의 손톱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했고 게다가 호킨스는 그날 밤 아무런 알리바이도 없었어. 가택 수색 도중에 호킨스의 벽장 한쪽 벽 밑에서 상자에 든 채 발견된 45구경 권총 역시 중요한 증거였지. 탄도학도 정확히 일치했으니 그게 범행에 쓰인 흉기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 호킨스는 그 총이 자기 게 아니며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심지어 그런 비밀 장소가 있는 것조차 몰랐다고 했지만 권총을 추적해보니 2년 전 한 총포상에서 도난당한 거였지. 1년 번호는 긁어서 지워놨고 아마도 도난당한 이후로 이런저런 범죄 행각들에 쓰이다 마침내 허킨스의 벽장까지 가게 됐겠지. 데커는 옛 파트너를 바라보았다. 따라서 난 네가 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의아해. 나한테는 바위처럼 견고해 보이는데. 랭커스터는 불붙은 담배를 두 손가락 사이에 낀 채 골렸다. 난 계속 죽음을 앞둔 남자가 누명을 벗으려고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그럴 가망이 얼마나 낮은지 다 알면서 말이야. 왜 자기한테 남은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낭비하려고 할까? 달리 할 일도 없지 않겠어? 데커가 반박했다. 난 호킨스가 애초부터 내 사람을 살해할 작정으로 이 집에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아마 그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좀 도둑질이나 하려고 이 집을 골랐는데 상황이 점차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겠지. 없는 일 아니란 거 너도 알잖아, 메리. 범죄자들은 압박을 받으면 폭주하는 경우가 덜어 있지. 하지만 넌 호킨스의 범행 동기를 알잖아. 랭커스터가 반박했다. 법정에서 제시됐으니까. 자기 죄를 인정한 건 아니었지만 변호사가 그걸로 조금이나마 동정표를 사려고 했지. 호킨스가 사형 선고를 안 받은 건 어쩌면 그 덕분이었을 거야. 데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암 말기여서 진통제를 살 돈이 필요했지. 호킨스는 직장에서 잘려서 의료보험이 없었어. 다 큰 딸은 마약 중독자라 재활시설에 보내려면 역시 돈이 필요했고 처음도 아니었어. 그래서 신용카드, 장신구, 노트북 컴퓨터, DVD 플레이어, 소형 텔레비전, 그리고 시계 몇 개를 포함한 잡다한 것들을 이 집과 피해자들의 몸에서 훔쳐갔지. 전부 딱딱 들어맞아. 호킨스의 동기는 무고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실행에 옮긴 방식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 젠장. 하지만 그 물건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잖아. 호킨스의 자택에서는 물론이고 전당포에서도. 그러니 호킨스가 그런 물건들을 팔아 번 돈은 한 푼도 없어. 데커가 반박했다. 하지만 호킨스는 체포 당시 주머니에 현금이 있었어. 그게 작물을 판 돈인지는 끝내 입증하지 못했지만 어쩌면 살인을 저질렀으니 물건들을 함부로 움직이기 겁났을 수도 있지.
재판에서 검사 측은 그렇게 추정했어. 비록 내 짐작에 배신원단은 호킨스가 가진 현금이 그 물건들을 판 돈이라고 단정한 것 같았지만 그냥 그쪽이 더 맞아떨어지는 결론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웃집 사람들은 아무도 데이비드 가츠의 차 말고 다른 차가 오간 걸 보지 못했어. 랭커스터가 응수했다. 그날 밤 폭풍이 지옥같이 몰아쳤던 건 너도 알잖아, 메리. 비를 양동이로 퍼붓는 것 같았지. 앞도 볼 수 없는 정도였어. 그리고 만약 호킨스가 차 등을 켜지 않았다면 아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뭔가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랭커스터가 반박했다. 말했잖아, 폭풍, 요란한 소음. 하지만 네가 그 사건의 의문을 품고 있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다. 아직 거기까진 아니고 난 그냥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적어도 호기심은 동했겠지. 난 알아. 랭커스터는 말을 멈추고 담배를 한 모금 더 빨았다. 그리고 수전 리처즈의 문제도 있지. 피해자의 아내. 그날 5시경에 집을 나와 볼일을 몇 가지 보고 학부모 모임에 참석한 후 친구 2-5명하고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지. 모두 입증됐어. 그리고 11시에 귀가해 우리가 거기 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자 히스테리에 빠졌고. 네가 그 사람을 제압해야 했지. 안 그랬으면 아마 자해했을 거야. 딱히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의 행위는 아니었지. 그리고 돈 리처즈가 다니던 은행에서 나오는 생명보험금은 고작 5만 달러였어. 거기 훨씬 못 미치는 돈에도 살인을 저지르고 남을 사람이 수두룩하지. 너도 잘 알잖아. 데커가 말했다. 그럼 가자. 어디로? 어디 다른 데라도 있어? 메리 호킨스를 만나봐야지. 레지던스인 앞에 차를 세운 순간 기시감이 데커를 언습했다. 이 모텔은 가족이 살해당한 집에서 쫓겨난 후 데커가 얼마간 지내던 거처였다. 그리 변한 건 없었다. 예전부터 거지 같았고 이제는 더욱더 거지 같아졌다. 사실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였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데커의 시선이 왼편에 있는 조그만 식당을 향했다. 데커를 사설탐정으로 고용하려는 고객을 만날 때 비공식 사무실로 이용하던 곳이었다. 그러고 보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먼 길을 걸어온 셈이었다. 데커는 얼마 전 뒤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다. 더 호화스러운 레지던스 인으로 이사 오기 전에 잠깐 지내던 월마트 주차장의 종이 상자에서 과식으로 뇌졸중을 일으켜 그대로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로비로 나와 데커를 맞았다. 제미슨이었다. 데커는 조금도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제미슨은 랭커스터에게 고개를 끄덕여 아는 체를 하고 데커의 표정을 읽고는 말했다. 내가 여기 나타날 걸 짐작했나 봐요? 안 하진 않았죠. 데커가 대꾸했다. 이곳 주소가 적힌 종이를 당신한테 보여줬으니까. 그 살인사건에 관해 기본적인 것들을 온라인으로 찾아봤어요. 제미슨이 말했다. 꽤 철벽 같아 보이던데요?
방금 그 이야기를 하던 참이었어요. 랭커스터가 말했다. 하지만 어쩌면 철벽에 녹이 좀 쓸었을지도 모르죠. 랭커스터는 제미슨의 엉덩이에 걸쳐진 배지에 곁눈질했다. 이제 진짜 백이 FBI 요원이 됐다면서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았어요. 그냥 데커를 좀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도요. 행운을 빌어요. 난 결국 실패했으니까. 내 배지는 안 먹히더라고요. 호킨스는 14호실에 있어. 데커가 끼어들었다. 위층이야. 일행은 한 줄로 서서 2층으로 올라갔다. 방은 복도 중간쯤에 있었다. 데커는 노크를 하고 반응이 없자 다시 했다. 호킨스 씨, 에이머스 데커입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어디 나갔나 봐요. 제미슨이 말했다.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데커가 물었다. 랭커스터가 확인해보고 올게 하고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1분쯤 지나 돌아왔다. 안내 데스크 직원 말로는 2시간 전쯤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았다는데? 데커는 문을 더 세게 두드렸다. 호키스 씨, 괜찮으세요? 데커는 두 사람을 보았다. 아파서 못 나오는 건가? 죽어서 못 나오는 걸지도. 랭커스터가 대꾸했다. 암 말기니까. 그냥 기절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제미슨이 말했다. 아니면 약물 과용이나. 우리한테 통증 때문에 길거리 마약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예측할 수가 없죠. 데커는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어깨에 문을 단단히 대고 연거품을 쳤다. 데커의 결코 가볍지 않은 체중에 압박을 받은 문은 휘어지다가 벌컥 열렸다. 일행은 방 안으로 들어가 둘러보았다. 호킨스는 침대 맞은편 의자에 정자세로 앉아 있었다. 사망한 게 분명했다. 하지만 호킨스를 데려간 건 암이 아니었다. 이마 중앙에 박힌 총알이었다.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남자가 살해당했다. 마치 지독히 재미없는 농담의 첫마디 같군. 말기암인, 어차피 며칠이나 몇 주 있으면 죽을 남자가 총탄에 의해 남은 길을 서둘러 가게 되다니. 데커는 메리 로킨스의 방 벽에 몸을 기댄 채 2인조 감식반이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응급 구조사들이 와서 사망을 선언했다. 그 후 검시관이 와서 그들에게 빤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뇌의 총상으로 인한 죽음, 사출구는 없었다. 아마도 소고경 공청이었겠지만 그 총구가 비교적 모른 관역을 집순으로 겨누면 대형 매그넘보다 덜 치명적일 것도 없다. 검시관 말에 따르면 즉사였다. 고통은 없었다. 하지만 그게 정말인지 과연 누가 확신할 수 있지? 데커는 생각했다. 시간을 거슬러가 피해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실례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뇌를 날려버렸을 때 혹시 아프셨나요? 중요한 건 이마 주변의 화상 자국이었다. 그런 자국이 남으려면 총구가 직접 닿았거나 피부로부터 10cm 내외에 있어야 했다.
뜨거운 쇠를 건드렸을 때 남는 화상 자국으로 쇠가 2미터쯤 떨어져 있다면 그런 흔적이 남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총이 내뿜은 뜨거운 기체가 남긴 흔적이리라. 데커는 감식반을 지휘 중인 랭커스터를 겨누질했다. 문 밖에서는 제복경관 둘이 지루하고 지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다른 벽에 기대서서 감식 작업을 지켜보는 제미슨의 눈빛은 흥미로 생동감을 띄었다. 마침내 랭커스터가 데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본 제미슨 역시 재빨리 두 사람에게 합류했다. 진술서를 받았어. 뭔가 보거나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대. 호킨스가 리처즈의 집에 가서 그들을 살해했을 때와 똑같군. 데커가 말했다. 옆방에는 양쪽 모두 사람이 없어. 그리고 만약 범인이 총의 소음기를 사용했다면? 내가 여기 살았을 때는 절대 제대로 잠기지 않는 뒷문이 하나 있었어. 데커가 말했다. 살인범은 그 뒷문으로 안내데스크 직원 눈에 띄지 않고 들락날락할 수 있었을 거야. 그건 내가 확인하라고 할게. 호킨스의 문은 네가 열기 전까지 잠겨 있었어. 어쩌면 호킨스가 살인범을 들여놨을지도 모르죠. 제미슨이 말했다. 그리고 이 문은 나가면서 닫으면 자동으로 잠겨요. 사망 시각은요? 검시관의 추정 시각은 11시에서 자정 사이예요. 데커는 시계를 확인했다. 그건 우리가 조금만 일찍 왔어도 마주칠 수도 있다는 뜻이군. 우리가 리처즈의 집에 가기 전에 여길 먼저 왔다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랭커스터가 핀잔을 주었다. 데커? 데커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 파란 작업복에 부츠를 신는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머리가 붉고 콧등에 주근깨가 점점이 찍혀 있었으며 움직임이 어딘가 흐느적거리는 느낌이었다. 켈리 페어웨더, 데커가 말했다. 여자가 웃음을 지었다. 와, 날 기억하다니. 뭐 당연한 거죠. 데커는 그냥 사실을 말한다는 투였다. 페어웨더는 죽은 남자를 건너다보고 말했다. 이런, 난 저 사람 기억해요. 랭커스터가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맞아요. 당신은 리처드 범죄 현장도 작업했죠. 난 그의 일을 처음 시작했어요. 살인 피해자 4명. 그중 둘은 아이였죠. 첫 신고식을 꽤 만만찮게 치렀달까요? 여긴 어쩐 일이에요, 데커? 그냥 뭘 좀 알아보는 중입니다. 행운을 빌어요. 하지만 난 늘 호킨스가 그런 짓을 저지른 데 대한 대가로 사형을 당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일어난 일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요. 네, 맞아요. 랭커스터가 단호한 말투로 대꾸했다. 그 말투에는 하던 일이나 마저 하라는 뜻이 어느 정도 담겨 있었고 페어헤더는 곧장 알아들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데커. 페어헤더가 자리를 뜨자 데커는 죽은 남자 바로 앞까지 다가가 멈춰섰다. 남자는 여전히 동상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랭커스터와 제미슨도 합류했다. 그러니까 범인은 이 의자에 앉아있는 호킨스에게 다가가 이마에 총구를 갖다 대고 방아쇠를 잠겼다는 거지. 데커는 그렇게 말하고 주위를 둘러본 후 덧붙였다.
그리고 몸싸움의 흔적은 없다? 어쩌면 잠들어 있었을지도, 랭커스터가 말했다. 범인을 들여놓은 후 의자에 앉아서 졸았다고? 제미슨이 말했다. 호킨스는 우리한테 자기가 마약을 한다고 했죠. 데컨은 그렇게 대꾸한 후 랭커스터에게 물었다. 뭐 좀 찾아낸 거 있어? 랭커스터가 고개를 저었다. 방 안에도 욕실에도 아무것도 없어. 버려진 포장지나 빈 약병 같은 것도. 그냥 옷가지가 든 작은 더플백이랑 몇 달러가 든 지갑이 전부야. 체내에 뭐가 있었다면 부검 결과 밝혀지겠지. 데컨은 다시 방 안을 둘러보며 세세한 것 하나까지 모두 흡수해서 자신의 기억에 저장했다. 이미 한 번 했지만 다시 해야 할 것 같았다. 최근 몇 차례 기억이 삑사리를 낸 터라 뭔가 놓친 게 있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말하자면 사진을 한 장 더 찍어두는 식이라고나 할까? 호킨스의 피부는 더 이상 노랗지 않고 이젠 창백하다 못해 반투명에 가까웠다. 혈류가 멈추면서 일어나는 망자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적어도 암은 더 이상 이 남자를 괴롭힐 수 없겠군. 암은 죽음과 함께 호킨스의 내부를 먹어치우던 걸 즉시 그만뒀다. 데커는 자신이라면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보다 빠른 총탄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살인은 여전히 살인이었다. 어디 보자. 용의자 및 살해 동기로 뭐가 있을 수 있지? 랭커스터가 물었다. 뻔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수전 리처즈가 아직 이 지역에 사나? 데커가 물었다. 그래 살아. 나라면 거기서 시작할 거야. 데커가 말했다. 랭커스터는 시계를 확인했다. 그 사람을 서로 데려오라고 해야겠군. 너도 같이 가서 신문하자. 그럼 우리가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제미슨이 물었다.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랭커스터가 대꾸했다. 문제는 우린 본업이 있거든요. 제미슨이 말했다. 그렇게 널널한 직업도 아니고요. 내가 보고트에게 전화를 하면 돼. 데커가 말했다. 로스 보거트는 데커와 제미슨이 속한 특수팀의 팀장으로 FBI 경영 요원이었다. 그럼 당신은 정말로 여기나마 이 일에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제미슨이 조심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나한테 선택지가 있나요? 데커가 물었다. 선택지야 늘 있지. 랭커스터가 다 안다는 듯 데커를 향해 고개를 주워거렸다. 하지만 난 그 선택이 뭔지 알 것 같군. 제미슨이 말했다. 데커, 정말 충분히 생각해 본 거예요? 데커는 시신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대꾸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남자는 자기가 무죄라고 말하기 위해 이곳으로 돌아왔고 자기가 옳다는 걸 입증하려고 나와 링커스터에게 접근했어요. 그런데 방금 누군가한테 살해당했고요. 당신이 말했듯 범인은 수전 리처즈일 수 있잖아요. 호킨스가 죽인 남자의 아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데커는 등을 돌려 걸어나갔다. 랭커스터는 제미슨을 보았다. 어떤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네요. 저 친구처럼.
누가 아니래요? 제미슨이 지친 말투로 대답했다. 로스 보고트는 말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데커. 내 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데커는 벌링턴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통화 중이었다. 자네 입장은 이해해, 로스. 이해 같은 소리 집어치워. 난 이미 멜비마스 사건 때 자네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해줬어. 그 후 베런빌에 남아서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알렉스의 가족과 관련된 일이니까 그러라고 했고. 하지만 아무 때고 자네가 원할 때마다 제멋대로 돌아다니게 해줄 순 없어. 이 일은 달라. 데커가 말했다. 자네는 매번 그렇게 말하지. 보거트가 부르짖었다. 자넨 규칙에 예외를 두는 걸 넘어 아예 규칙을 날려버리려 하고 있어. 자네가 FBI를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미안해, 로스. 여긴 내 고향이야. 난 이 일을 외면할 수 없어. 그럼 자네는 선택을 내린 건가? 그래.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내려야겠군. 이건 나 혼자서 내린 결정이야. 알렉스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제미슨 요원하고는 내가 따로 얘기하지. 전화가 끊어졌다. 데커는 천천히 전화기를 귀에서 뗐다. 아무래도 FBI에 남을 날이 얼마 안 되는 듯했다. 옆자리에 탄 랭커스터를 건너다 보자 랭커가 물었다. 무슨 문제 있나? 없을 때도 있나? 차는 계속 달렸다. 수전 리처즈는 불쾌한 기색이었다. 지금 사람 가지고 장난쳐요? 내가 그 개자식을 죽였다고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데커와 랭커스터는 막 벌링턴 경찰서의 추조실에 들어서던 참이었다. 보거트에게서 그 사건을 맡으라는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제미스는 자기 호텔방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그 허가는 나지 않을 게 분명했다. 어쩌면 보거트가 이미 제미슨에게 연락했을지도 모른다. 잔뜩 분개한 리처즈가 그들의 자발적인 출두 요청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바람에 리처즈를 서로 부르기 위한 서류를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분이 가라앉지 않은 리처즈는 기다리는 제복 경관들이 조바심 치거나 말거나 아랑곳 없이 보란듯이 꿈을 대며 외출 준비를 했다. 그리하여 지금 시각은 새벽 5시가 다 되어 있었다. 랭커스터는 금방이라도 골아 떨어질 것 같았지만 데커는 앞으로 10년은 쉬지 않고 질문할 준비가 된 것처럼 또랑또랑해 보였다. 취조실의 콘크리트 블록 벽은 예전과 변함없는 머스터드 색이었다. 그리고 데커는 그 이유를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어쩌면 단순히 관리인이 지하실 한 구석에서 찾은 오래된 페인트의 색깔이 그거였을까? 데커가 보기에는 콘크리트 블록의 원래 색깔인 회색으로 놔두는 게 더 나았겠지만 어쩌면 취조실이 더 낫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지 모른다. 수전 리처즈는 가족을 모조리 잃었을 때 42세였다. 지금은 50대 중반이 되어 있었다. 확실히 나이를 곱게 먹었다고 데커는 생각했다. 데커의 기억에 남아있는 수전은 키는 크지만 몸매가 펑퍼짐하고 연갈색 머리카락을 얼굴 양옆으로 힘없이 늘어뜨린 소심해 보이는 여자였다.
이제 리처즈는 훨씬 날씬해졌고 끝이 어깨를 살짝 스치는 시크한 단발을 하고 있었다. 염색한 머리에서 블론드 하이라이트가 두드러졌다. 그리고 두 형사가 취소실에 들어온 순간 리처즈가 일으킨 폭발을 보면 소심했던 성격 역시 자신만만한 성격으로 바뀐 모양이었다. 리처즈는 자기 맞은편에 자리를 잡은 랭커스터와 데커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잠깐만요. 당신들은 그날 밤에 그 두 명이죠? 보니까 알겠네요. 그 작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들은 알죠? 리처즈는 앉은 자세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뾰족한 팔꿈치가 탁자를 눌렀다. 리처즈는 분노로 터질 듯한 얼굴로 쏘아붙였다. 당신들은 그 개자식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잖아요. 랭커스터가 차분하게 입을 뗐다. 바로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이 변사체로 발견되었을 때 저희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에 어디 계셨죠? 내가 그 망할 놈의 시간에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죠. 그걸 증언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데커가 물었다. 난 혼자 살아요. 재혼은 안 했고요. 하룻밤새 온 가족을 잃고 나면 그렇게 되는 법이죠. 리처즈는 사납게 덧붙였다. 어젯밤 몇 시에 귀가하셨습니까? 데커가 물었다. 리처즈는 잠시 자신을 진정시키고 뒤로 기대앉았다. 6시에 퇴근했어요. 일주일에 사흘은 도슨 스퀘어의 노숙자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어젯밤 8시경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거 사람들이 내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거예요. 그럼 그 후에는요? 랭커스터가 물었다. 리처즈는 뒤로 기대앉아 양손을 펼쳤다. 차를 몰고 집으로 와서 저녁 식사를 차렸죠. 뭘 드셨죠? 랭커스터가 물었다. 늘 먹는 거요. 우선 전체 요리로 껍질이 딱딱한 빵에 훈제 연어를 얹어서 크림치즈랑 케이퍼랑 같이 먹고 메인은 월드포 샐러드랑 신선한 조개가 든 링기니 디저트로는 맛있는 티라미수를 조금 먹었죠.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차게 시킨 프로세코를 근사하게 한 잔 곁들였죠. 정말인가요? 랭커스터가 물었다. 리처즈가 인상을 썼다. 설마요. 참치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피클이랑 콘칩 몇 개랑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프로세코 대신 아이스티를 마셨죠. 그 후 뭘 하셨습니까? 베스 앤드 비욘드 온라인 샵에서 뭘 좀 주문했어요. 그건 아마 확인이 되겠죠. 그 텔레비전을 좀 봤고요. 무슨 프로그램이요? 데커가 물었다. 그냥 스트리밍이요. 아웃랜더. 요즘 제가 푹 빠져있는 드라마죠. 시즌2인데 제이미랑 클레어가 프랑스에 갔어요. 해당 에피소드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정치적 협작이 잔뜩 있었죠. 그리고 꽤 열정적인 섹스도요. 여자는 냉소적으로 덧붙였다. 시각적으로 자세히 묘사해드릴까요? 그리고 그 후에는요? 데커가 물었다. 텔레비전을 껐죠. 샤워를 하고 자러 갔어요. 그러다 경찰이 문을 노크하는 바람에 깨어났고요. 문을 두들겼다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지만 리처즈는 인상을 찌푸리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선생님은 진녹색 혼다 시빅을 모시죠? 랭커스터가 물었다. 네, 내 차는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북쪽 프림로즈에 사시고요? 네, 거기에 산 지 이제 5년째 돼요. 이웃한 집들이 있습니까? 양쪽으로 다 있고 길 건너편에도 있어요. 리처즈는 자세를 똑바로 고쳐 앉았다. 아마 그중 누군가 어젯밤 내가 집에 있었다고 말해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적어도 내가 귀가한 후 다시 나가지 않았다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랭커스터가 말했다. 메리 호킨스가 타운에 돌아온 걸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는데요. 뭐 그 인간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며 동냥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난 그 작자가 평생 감옥에 있을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수로 나왔는지 아직도 모르겠고요. 말기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풀어준 거죠. 참 거지 같은 소리네요. 리처즈가 말했다. 오해는 말아요. 난 그 개자식을 증오했으니까.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공동짝을 차서 감옥에서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선생님께 한 번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한 번도요. 만약 그랬다면 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고 따라서 저도 그러지 않았죠. 데커는 말했다. 선생님은 꽃집을 여셨죠? 남편 보험금으로요. 예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예시 플레이스에 있죠? 리처즈가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데커를 보았다. 난 보험금 대부분을 내 가족을 장사 지내는 데 썼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삶을 이어갔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런 꽃집은요? 데커는 끈질기게 캐물었다. 장례비를 치르고 나니 남는 게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맞아요. 꽃집을 열었죠. 늘 정원일과 꽃을 사랑했거든요. 장사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럭저럭 여유롭게 살 수 있었죠. 심지어 경찰서를 위한 공휴일 행사도 몇 차례 맡았고요. 가게는 몇 년 전에 매각하고 지금은 새 소유자를 대신해 운영을 맡고 있어요. 연금 수령 연령이 되면 은퇴해서 그냥 내 정원이나 가꿀 생각이에요. 랭커스터가 데커를 보았다. 뭐 더 있어? 데커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어떻게 죽었어요? 리처즈가 물었다. 아직은 외부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랭커스터가 대답했다. 이제 가도 되나요? 네. 리처즈는 일어서서 두 사람을 보았다. 난 그 사람을 안 죽였어요. 나지막한 목소리였다. 몇 년 전이라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아무 망설임 없이. 하지만 시간이 실제로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나 봐요. 리처즈는 치료실을 나갔다. 랭커스터가 데커를 보았다. 저 사람 말 믿어? 안 믿지는 않아. 호킨스의 방에는 추적할 만한 지문을 비롯해 뭔가 흔적 같은 게 전혀 없었어. 예상했던 바야. 그럼 이제 어떻게? 늘 하던 대로 계속 파헤치는 수밖에 없지. 랭커스터는 시계를 확인했다. 난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좀 자야겠어. 안 그러면 쓰러질 거야. 나중에 전화할게. 너도 좀 자둬.
데커도 일어나 랭커스터를 따라 방을 나섰다. 바깥으로 나오자 랭커스터가 말했다. 숙소까지 태워다 줄까? 고맙지만 좀 걷고 싶어. 그리 멀지도 않고. 랭커스터가 웃음 지었다. 다시 같이 일하니까 좋네. 그 생각 오래 안 갈지도 몰라. 네 방식이라면 이미 익숙한 나야. 지금이야 그렇게 말하겠지. 데커는 뒤돌아 새벽 여명을 향해 걸어갔다. 포장도로를 터덜터덜 걷는 데커의 머리 위로 빗방울이 부슬부슬 떨어지기 시작했다.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금 범죄를 조사하게 되다니 뭐라 말할 수 없이 묘한 심정이었다. 저번 사건은 자신의 가족이 살해된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개인적인 일처럼 느껴졌다. 무고한 남자가 유죄 판결을 받는데 내가 한몫한 걸까? 데커는 걸어가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캐시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맞춰 이곳을 다시 찾는 일은 없을 거라고 내심 다짐했더랬다. 그냥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였다. 하지만 매년 딸의 생일에는 계속 찾아올 생각이었다. 비록 매번 찾아올 때마다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날만큼은 절대 그냥 보내버릴 수 없었다. 긴 다리로 임시 숙소를 성큼성큼 지나쳐 몇 킬로미터를 더 걸어간 끝에 다다른 곳은 오래전에 자리 잡은 동네였다. 이제는 날이 밝았다. 데커는 걸음을 멈추고 모퉁이에 서서 예전에 자기가 집이라고 부르던 곳을 올려다보았다. 마지막으로 이곳을 찾은 후 2년이나 지났건만 놀랍도록 바뀐 게 없어 보였다. 마치 그때 이후로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았다. 진입로에 낯선 차 2대가 서 있는 게 유일한 예외였다. 포드 픽업 트럭과 닛산 센트라. 그렇게 멀거니 서 있는데 30대 초반의 남자와 7살가량의 여자아이가 쪽문으로 나왔다. 여자아이는 책가방을 메고 남자는 면바지와 흰색 티셔츠 위에 바람막이를 받쳐 입었다. 남자의 한 손에는 얄팍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여자아이는 하품을 하고 눈을 비볐다. 두 사람은 픽업 트럭에 올랐고 차는 후진으로 진입로를 나갔다. 그때 남자가 거기 서서 집을 응시하고 있는 데커를 발견했다.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외쳤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데커는 남자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았다. 당신이 핸더슨 씨겠군요. 남자는 데커에게 수석섰다는 눈빛을 보였다. 어떻게 하셨죠?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데커는 집을 가리켰다. 전 몇 년 전에 여기 살았습니다. 핸더슨이 데커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렇군요. 혹시 뭔가 두고 가신 거라도? 아니요. 저는 데커는 난처해 하는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다. 핸더슨은 말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여기 서서 우리 집을 지켜보고 계시니 좀 우아하네요. 데커는 주머니에서 FBI 신분증을 꺼내서 핸더슨에게 보여주었다. 경찰인 제 친구한테서 선생님이 이 집을 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핸더슨이 신분증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에이머스 데커? 네. 핸더슨은 고개를 끄덕이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남자는 갑자기 말을 끊고 둘이 대화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딸을 함께 곁는 줄 했다. 네,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집과 동네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곳이죠. 데커는 그렇게 말하고 차를 출발시키는 핸더슨을 등지고 걸음을 떼놓았다. 이 집을 다시 찾다니 어리석은 짓이었다. 공연히 새 집주인을 불안하게 만들기나 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추억의 길을 다시 걷기 위해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다. 모든 건 데커의 머릿속에 있으니까. 새 것처럼 생생하게, 영원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온길을 되밟아 레지던스인에 도착했을 때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로 들어서는 제미슨이 눈에 띄었다. 맙소사 데커 방금 들어온 거예요? 제미슨이 데커의 비해졌고 지저분한 옷을 눈여겨보며 물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 먹을래요? 제미슨은 데커를 따라 로비의 식당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고 커피를 홀짝였다. 어떻게 됐어요? 제미슨이 물었다. 수전 리처즈한테서 뭔가 나왔나요? 그걸 묻는 거라면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다고는 안 하더군요. 하지만 확고한 알리바이는 없어요. 잠들어 있었다고 합디다. 시간대를 감안하면 납득이 가네요. 리처즈의 이웃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더 엄밀히 확인해봐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난 리처즈가 썩 조건에 부합하는 것 같진 않아요. 호킨스가 타운에 들어온 것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말은 완벽하게 타당해 보이고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지 않았다면요. 난 호키스를 봤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데커가 말했다. 비록 오래전이긴 하지만 호킨스를 볼 만큼은 충분히 봤는데도요. 보건타한테는 전화해봤어요? 사건을 맡아도 된대요? 데커는 조용히 말했다. 우린 대화를 나눴어요. 그 친구가 당신한테 아직 전화를 안 했다면 뜻밖인데요? 아니요, 전화를 못 받았는데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 순간 음식이 도착했다. 데커가 말했다. 나중에 말해줄게요. 그건 그렇고 베지터리언 오믈렛을 주문하다니 고마워요. 제미슨이 말했다. 베이트컨을 뺀 것도요. 아마 당신에 대한 호감이 점점 커져가나 보죠. 난 그저 당신이 점점 커져가지 않는 게 고마울 뿐이에요. 지금 딱 보기 좋아요, 데커. 좀 과찬이긴 하지만 고마워요. 데커는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커피를 마저 마셨다. 무슨 생각해요? 제미슨이 물었다. 살인을 저지르고 뒤탈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오늘 아침 이곳을 활보하는 살인범이 있다는 생각. 무척 거슬려요. 그게 전부예요? 데커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제미슨을 보았다. 그걸로 부족한가요? 내 말은 메리 로킨스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그 남자한테 방아쇠를 당긴 건 내가 아닙니다. 그 남자한테 여기 와서 사건에 다시 불을 붙여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 남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그 남자가 무죄였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 말은 앞서 당신이 한 말은 그 뜻이나 다름없었어요.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뜻입니까? 데커가 느릿느릿 물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당신은 사건을 조사했고 모든 증거가 그 남자를 가리켰죠. 나라도 똑같은 시각으로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남자가 실제로 무죄라면 난 그걸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미스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당신의 어깨가 아무리 넓다 해도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그 무게를 항상 당신이 짊어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무게가 아니죠. 내가 맡아 처리한 사건의 무게죠.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한 행동은 한 남자의 자유를 빼앗았어요. 아니요. 그보단 그 남자가 한 행동이 그 남자의 자유를 앗아갔다고 해야죠. 그건 그 남자가 실제로 진범일 때 얘기죠. 대거가 맞받아쳤다. 만약 그 남자가 범인이 아니라면 아예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미스는 자신의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호킨스가 누명을 쓴 거라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호킨스를 함정에 빠뜨렸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 남자에게 그렇게까지 무서운 원한을 품었을 만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데커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지적이에요. 그리고 난 그 답을 전혀 모르고요. 호킨스는 숙련된 기계공이었지만 일하던 공장이 강제해고를 하면서 일자리를 잃었죠. 그 후 임시직을 전전했고요. 입에 풀칠할 수만 있다면 들어오는 일은 뭐든 가리지 않았죠. 요즘에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사연 같네요. 데커는 제미슨의 옷에 꽂힌 FBI 배지를 향해 눈치타며 물었다. 그거 기분이 어때요? 제미슨은 배지를 내려다보고 웃음을 지었다. 사실 나쁘지 않아요. 당신은 이거 달 생각 안 해봤어요? 난 그러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37세가 상한선인데 난 제한군인도 아니니 그쪽으로 노려볼 수가 없죠. 그리고 아직 지원 자격이 된다 해도 과연 체력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요. 그리고 자격 조건을 안다는 건 알아보긴 했다는 뜻인가요? 데커는 어깨를 으쓱했다. 연방 배지 없어도 난 내 일을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정식 경찰관이니까요. 체포 권한도 있고. 데커는 말을 멈추고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이 늘 내 뒤를 받쳐줄 거고요. 그래요, 날 믿어요. 오늘 아침 일찍 전에 살던 집에 다녀왔어요. 제미스는 생각도 못한 듯 깜짝 놀란 눈치였다. 왜요? 모르겠어요. 발길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거기 서 있더군요. 그 집에 사는 어린 여자애와 그의 아버지를 만났죠. 랭커스터한테서 들은 대로더군요. 내가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겁을 좀 먹은 것 같지만 그 아버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눈치였고 뭐 그랬다고요. 별일 없었어요. 제미스는 앞으로 몸을 숙였다. 이런 말 안 듣고 싶어 하는 거 알아요. 데커, 하지만 그래도 말해야겠어요. 거기까지 말한 후 제미스는 엄청나게 주의 깊게 말을 고르는 눈치였다. 언젠가는 당신도 그만 놓아보내야 할 거예요. 내 말은 계속 여기로 돌아와 무덤을 찾고 그러는 거 말이에요. 당신에겐
아직 살아갈 날이 한참이나 남아있어요. 그건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렇게 과거에 머무는 걸 그만둬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러는 건 캐시와 몰리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그런가요? 데컨은 벌써 물었다. 제미스는 그 말에 서글픈 표정을 지으며 뒤로 기대앉았다. 그들은 죽지 말았어야 했어요. 알렉스, 누군가가 죽었어야 했다면 그건 나였어요. 하지만 당신은 죽지 않았죠. 당신은 살아있고 그들과 자신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해요. 그렇지 않는 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데컨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어야겠어요. 그 후 살인범을 잡으러 갑시다. 30분 후에 다시 여기로 내려와서 만나죠. 데커, 당신은 좀 자야 해요. 아니요, 그건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제미스는 떠나는 데커의 등 뒤를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상심이 가득했다.